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정책인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됐고 그 즉시 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이 소식을 좀 알아보겠는데 111일 만에 이제 내려진 결정이었고 11시 22분에 그 시간까지 짚어가면서 소장대행이 이제 탄핵 인용을 발표했습니다. 뭐 국회 소추인단 의견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죠? 맞습니다. 국회 소추인단에서 이러한 탄핵 소추에 삼고 있는 5가지의 그 탄핵의 사유를 헌재가 대부분 인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부 그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각하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음에 짚고 들어가는 적법성 요건에서는 일부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전문 증거, 전문 법칙에 대해서 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아니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보충 의견이 존재했지만 전원일치, 8인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국에는 인용이 됐고요. 국회 소추인단에서 문제 삼았던 그 5가지 사유는 포고령 관련된 것,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 그리고 국회 봉쇄라든지 체포조 운영,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치 추적에 관한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관위에 군 투입을 한 이 5가지 쟁점으로 나눠서 판단을 했는데요. 모두 다 위헌 위법적인 행위였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그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제 선고가 파면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한대행이 60일 안에 날짜를 정하는데 뭐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일단은 지금 6월 3일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꽉 채운 60일이죠. 그렇죠. 꽉 채운 60일인데 시기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그보다 앞서서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헌법에서 대통령이 거리 시에는 60일 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꽉 채운 6월 3일가량 이 전에 이제 치러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즉시 주문을 읽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 측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관저에서도 퇴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유지되고 있었던 한덕수 권한 대행의 체제가 대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그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내려진 뒤에 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대행 그 간담회 모두 발언도 했고 이 대국민 담화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산적한 현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산적해 있죠. 특히 발등에 떨어진 이 통상 문제가, 관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대행의 오늘 담화의 요지는 크게 4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당장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어떤 국가나 안보 태세를 유지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두 번째가 이렇게 통상 전쟁과 같은 당면한 현안에 대처하는데 일체 차질이 없도록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밝힘으로써 어떤 있을 수 있는 불안과 어떤 혼란을 수습하는 그리고 차질 없이 국정을 공백을 없도록 하는 이런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치안의 동요. 그래서 치안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산불과 같은 각종 재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요점이었고 그 마지막 아주 중요한 바로 60일 이내에 있게 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만전을 최선을 기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국민들과의 아까 간담회에서도 바로 그 국민들과 불안이 없도록 차기 선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중립, 정치적 중립 그리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아까 세 번째로 얘기한 그 어떤 질서와 안전관리 이 부분에도 또 방점을 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바로 아까 탄핵 선고가 난 직후 아까 11시 22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남과 동시에 바로 방문한 것이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중앙재난 상황실에 방문을 해서 무엇보다도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행안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한대행이 거듭 지적한 이 관세 전쟁, 우리가 일으킨 전쟁은 아니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는 25였는데 행정명령에서 26이었는데 다시 25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자, 우리 기업들의 공장들이 많이 있는 베트남에는 무려 46%라는 고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게 여기에 우리 그 삼성, LG 등 기업들이 지사, 현지 공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If you want your tariff rate to be zero, then you build your product right here in America because there is no tariff if you build your plant, your product in America.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차트에는 사우스 코리아가 25%였어요. 그런데 행정명령을 보니까 또 26%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26% 사인한 게 맞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지적을 하니까 25%가 맞네 또 이랬어요. 자, 이 1% 오락가락한 것 같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액수도 문제고 엄청나죠. 우방국을 또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나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 우선 뭐가 맞는 거예요? 25%가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걱정했던 게 비관세의 그런 또 요소들을 넣을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건 배제가 됐고요. 산수식이 이렇습니다. 상호 관세율은 대상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대미 수출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의 반을 관세율로 지금 갔는데요. 우리나라가 660억 적자를 지금 흑자를 지금 내고 있고
수출액이 1,315억이니까 요거를 나누면 50.1%가 되거든요. 네. 이제 뒤에 0.1 때문에 이거 지금 뭐 생긴 문제인데요. 25%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25%로 확정이 지금 돼 있고요. 기존 관세율에 대해서 이제 뭐 50% 디스카운트 했다는 이제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25%가 그러면 아유 우리 뭐 다른 나라 뭐 46%도 있고 근데 뭐 괜찮지 않느냐? 아닙니다.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 중에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칠레랑 이런 데는요 10% 줬거든요. 그 뭐가 진짜 이 우리가 잘못돼서 25%를 받는지 이제 따져 물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악재가 더 있습니다. 베트남에 부과된 이 46%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 우리 공장이 잔뜩 나가 있어요. 법인도 현지에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격탄을 맞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베트남은 가장 악랄한 무역 국가라 그랬거든요. 아, 보통 그렇게 악랄하다는 표현까지는 안 그건 안 쓰는데. 씁니다. 근데 왜 여기를 악랄하다 하냐면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루트라고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 저기가 굉장히 뭐 스마트폰부터 태블릿까지 한 달에 1,000만 대씩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제일 큰 중에 하나가 하이롱에 있는 LG전자 이제 뭐 거기 그 사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포스콘이 현대도 지금 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건 직격탄을 지금 맞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저기서 만약에 이제 생산을 하면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46%를 맞느냐? 우리나라의 25%를 맞느냐? 그렇네요.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아직 뭐 이 정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과연 이게 어디가 좋은지 지금 뭐 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LG그룹도 거기에 법인이 7개나 나가 7개나 있고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류, 네. 우리 의류 OEM을 거의 다 베트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성, 영원무역, 뭐 한세실업 다 의협하고요. 특히 베트남에서 크게 하는 게 나이키거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예. 그러니까 나이키는 또 미국 뭐 상표를 지금 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숙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타격이 참 큽니다. 요즘 뭐 가뜩이나 경영 상황도 안 좋은데 와중에 다행이랄 수 있다고 할 것은 경쟁자인 이 미국의 애플도 비슷한 상황이란 거죠. 예, 이제 그 경쟁사인 애플은 상대적으로 중국 생산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이 수출이 무려 한 90%의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중국보다는 해외 생산에서 베트남에서의 생산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관세율을 따져보면 중국은 그 기존에 부여해오던 20%의 그 관세에다가 이번에 34%를 얹어서 54%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관세를 맞게 생겼고 베트남의 경우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아까 46%라는 상대적으로는 중국보다는 좀 적은 이런 관세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덜하다고 하지만 역시 뭐 적지 않은 타격인 거고 특히나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패션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들은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뛰게 되면 소비자들의 그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산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역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소비자협회가 추산한 이번에 이 관세 태풍으로 인한 스마트폰 미국에서의 가격은 최대로 아마 37% 가까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거 상당히 그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또 미국으로 갑니다. 세 번째네요, 최근에. 자, 그런데 이게 뭐 이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협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한 게 요번에 나온 숫자들은 일종의 상한선이다. 그게 그렇기 맥시멈이다? 때문에, 네, 추후 협상이 필요할 것이고 일단 이제 올려놓고서 뭘 할 거냐면 무역 장벽을 없애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랐다. 이렇게 뭐 아주 직접적으로 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무역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7개, 8개까지의 그런 무역 장벽, 비관세 장벽을 한국이 얼만큼 이제 노력해서 그걸 내리느냐.
자, 이거 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우리 국내 사업도 보호해야 되고 이것도 맞춰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 수집 차원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가는데 협상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 대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분명히 나누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 원장 말씀대로 이 25%가 그냥 딱 굳어진 건 아니에요. 협상 여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남기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100만 불 기부금 냈고 31조 원의 향후 대미 투자 약속했는데 입을 싹 씻을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큰일은 큰일입니다. 3일 벨기에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어요. 자, 외교장관이지만 이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협상력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조태열, 루비오, 그다음에 일본의 이와야 장관 이렇게 세 분이 만났고요. 공동 성면에서 에너지 원자력 조선업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복 관세라든가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조태열 장관께서 굉장히 우려감과 실망감을 표현했고요. 자, 루비오 장관이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균형 재조정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들이 나온 것이다. 네. 얼마만큼 새로운 협의가 중요하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이제 또 뭐 팁도 주고 했기 때문에 자, 전쟁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5경 정도의 지금 이 수출액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대통령 탄핵으로 이 시끄러운 와중에 세계는 경단 위에 돈을 놓고 이미 관세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란 거를 긴급 도입합니다. 자,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일종의 그 수출 바우처 사업인데요. 중기부가 뭐냐면 가령 이제 해외에 수출을 일정 부분 계약을 따오면 그 상응하는 비용을 일종의 매칭 펀드 시스템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이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어제 긴급하게 중소기업 6개사 대표들을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29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을 해서 이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해서 10일부터 이러한 관련된 수출한 예정을 신청을 하면 바로 신청 후에 한 달 내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 말은 290억 원을 이제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수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출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네, 바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 상호 관세가 부과된 EU 유럽연합은 협상부터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보복하겠다 이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펜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We have always been ready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remove the remaining barriers to transatlantic trade. At the same time, we are prepared to respond. We are already finalizing the first package of countermeasures in response to tariffs on steel. And we're now preparing for further countermeasures to protect our interests and our businesses if negotiations fail. 네, EU가 뭐 대통령격이거든요.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 말로는 협상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를 잘 아는 이 집행위원장이 일단 협상이라는 건 말뿐인 것 같고 별로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EU는 그래서 두 가지 협상용 보복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첫 번째 조치가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갔으니까 거기에 한 대응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치가 이제 나머지 관세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일 대오로 꼭 가야 된다. 아, 단일 대오? 예. 그래야 협상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사실 EU가 새로운 그 조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ESG경이라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협상용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단일 대오로 간다.
그것만 명심하고 앞으로 4월 15일 정도에 투표를 해서 50% 정도의 보복 관세를 하면 어떻겠냐고 일단 제안은 해놓은 상태고 요거는 9일 날 저게 42조 원짜리 네. 보복 관세 패키지 표결 붙이네요. 예, 저게 이제 50% 보복 관세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서 그것이 이제 다 모이는 게 14일이고 15일부터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아베 신조 흉내 내면서 뭐 달려가서 고향에서 만든 금빛 사무라이 투구까지 손주들 보여주세요라면서 줬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때는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24% 관세 두드려 맞고 지지율이 다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감과 불만을 표출했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でアメリカ政府に対しましてはこれまで一方的な関税措置についてさまざまなレベルで見直しを申し出てまいりました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のような措置が実施されたということは極めて残念であり不本意に思っております。WTO 協定や日米貿易協定との整合性について我が国として深刻な懸念を有しております。 네, 저 그 금빛 사무라이 투구 한 달간 사전 제작해서 만들었거든요. 값이 문제가 아니라 전에 그 아베 신조는 금빛 골프채 들고 갔었으니까 흉내 낸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를 너무 몰랐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바로 그 세계에서 정상 가운데 두 번째로 일찌감치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바로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 금빛 투구 사무라이 투구를 갖다가 선물로 바치는 식으로 상당한 그 성의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 투구를 그냥 금으로 줬어야 되나 봐요. 저 무게만큼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당히 성의를 보였는데 막상 이번에 혹시 예외가 될까, 어떤 조치가 될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상호 관세 발표에서 예외 없이 무려 24%라고 하는 높은 어떤 관세율로, 이것은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EU가 20%를 맞은 거에 비하면 4%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게 뭐냐, 이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이거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상당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시바 총리는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 만일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언제든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직접 대화를 하겠다면서 직접 담판의 의지를 보였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응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트럼프의 시간입니다. 이제 깎아주는 걸 가지고 또 상당한 그 갑질 비슷한 것을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일본이 처한 이 진퇴양난,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처지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방위비 때문이죠. 네, 우리나라보다 좀 상황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뭐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긴 방위비를 숫자까지 주면서 GDP 2%까지 올리라고 그랬고, 여기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는데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쪽에서 뭐 24%에 지금 상호 관세를 매긴 거는 빨리 증액해라.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한쪽은 일본이 좀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진짜로 보복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지금 어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호 관세를 물리는 발표를 한 뒤에 자신을 사선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 빗대면서 자화자찬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대공황을 극복하고 완전히 반전으로 돌렸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업적에 상응하는 만큼 자기가 지금 미국이 세계로부터 착취당해 왔다, 이런 미국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오늘이 해방일이다 라고 이렇게 상호 관세를 세계를 향해서 발사하는 이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역사적인 위협을 이제 시작했다는 선포를 하면서 이 효과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지나친 물가 상승, 인플레이 이런 게 걱정된다라고 하는 많은 걱정과 반발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수술이 끝났다. 이제 환자는 살았고 회복 중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번 상호 관세 조치를 정당화하면서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가령 장관들은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관세를 없애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그 방송의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면 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또 베선트 재무장관의 경우는 자 아까 상응하는 무슨 관세로 이렇게 보복 대응하려 들지 말고 순순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고압적인 이런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반면에 이 경제 전문가로 유명한 새 총리가 들어선 캐나다 민관이 합심해서 나름 강력한 보복에 나서고 있어요. 민관이 이제 하려고 그러면 관이 좀 움직여줘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민이 먼저 움직여서 관이 지금 호응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이제 젊은 층들은 미국 안 가면 되지. 미국 오레오 과자고 좋아하는데 안 먹으면 되지. 더욱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캐나다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아이비리그를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올해 그게 10% 밑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대학 가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토론토나 맥길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여기 캐나다 좋은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입학 율이 되게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숫자로 하니까 결국은 3조 이상의 그래서 4조 이 정도의 지금 관광객 수입도 니네 안 갔거든요.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젊은 층에서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빠르게 이거 풀지 않으면 이웃하고 이렇게 국경선 갖고 같이 있는데 어렵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캐나다와 미국 아이스 하키 결승전에서 유혈 사태 났는데 그 사태도 계속 악화될 것 같습니다. 영국을 뺀 유럽 국가들의 대응 단호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은 10%라는 아주 최소한도의 그 모든 나라에게 다 적용되는 그것만 딱 받았지만 지금 다른 EU 나라들은 아까 20% 가까이 맞은 데 대해서 지금 특히나 예컨대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지금 트럼프가 계속 호시탐탐 말하고 있는 이 그린란드의 바로 덴마크의 경우는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상당 부분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는 모임들까지 등장을 해서 주로 타겟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러한 그 IT 거대 기업과 맥도날드 이런 데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금 이제 전개될 움직임이고요. 또 스웨덴의 경우도 국영방송사에서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를 따르면 국민의 70%가 미국산 구매를 자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렇게 자신 있게 대응하는 나라들 일견 부럽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1930년대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부작용, 그게 이제 상당한 그 부작용을 낳은 역사가 있는데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뭐냐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트럼프가 이제 일으켰다. 근데 이제 스무트 홀리 법의 관세법에 의해서 이 대공황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 관세 인상이 되고 대공황이 심화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저 뒤에 나오는 게 더 세계 대전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세계 대전까지 가는 부분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어떤 비난을 받고 있고요. 미국 국민조차도 63%가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현지 여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식탁 물가가 엄청 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부메랑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조류 독감 때문에 지금 달걀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외국에서 사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거 갖고서 우리가 관세를 내는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어려울 지경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제가 중국 측 그 발표를 잘 인용을 않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관세 전쟁은 절대 승자와 패자가 없다. 다 공멸할 수 있다. 몇 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전통적인 예전 수법 그리고 카드 배송, 배달 앱 등을 사칭하는 이 원격 제어 악성 앱.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데 휴대폰 신종 보이스피싱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막을 수는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1억 원짜리 수표를 찢었다가 덜미가 잡힌
보이스 피싱범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 이제 이거 강원도 강릉경찰서에서 최근에 이제 잡은 그 금융 사기범인데요. 이 사람이 보면 일단 이 A 씨가 B 씨라고 하는 여성에게 그 1억 2,700만 원 상당의 그 수표를 이렇게 줬어. 줘가지고 이 수표를 이제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아무래도 이거 사기당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것이 이제 지급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급하게 아마도 그 주거지의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받은 경찰이 결국 수색을 한 결과 바로 그 이 피의자의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이것을 찾았고요. 아마도 이 도난되고 또 분실된 수표의 경우는 10년이 지나서야 어떤 그 다시 발급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이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그런 걸 가려내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 범죄수사팀 수사관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제가 범죄에 연루됐다고요? 검찰에서 문자 왔네? 빠른 시일 내 상기 연락처로? 이게 뭐야? 잠깐! 3570-8242 3570-8242로 빨리 사기 해결하세요. 네, 이런 일 저도 한번 당할 뻔했고요. 그래서 이 콜센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된다죠? 네, 010-3570-8242입니다. 원래 중앙지검에 있던 것을 대검 조직범죄과로 지금 넘겼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확인했으면 뭐 수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 그러면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관 이름 영장 이런 것들을 출석 요구서 이런 공문서 진위를 가리는데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010으로 시작했는데 이거는 바로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사기로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이 조금이라도 간다면 바로 이 전화번호면 24시간 대응합니다. 야,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이름, 영장, 출석 요구서 이것만 물어보시면 365일 24시간 내내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적어 두셨다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직접 출동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야 하는 그런 악질적 보이스피싱범도 있다고요? 예, 아마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어떤 금감원이나 검사를 사칭해서 돈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상하다 어디 신고하려고 경찰에다가 112에다가 혹은 검찰에 1301로 이건 이렇게 신고를 하면 딱 전화를 받는데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기범들이 바로 직접 그 전화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심어놓은 그 악성 앱이 바로 그 나의 전화와 문자 이런 것들을 다 가로채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게 직접 가서 경찰서 가서 직접 어떤 신고를 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례도 보면 바로 그런 신고를 직접 가서 해서 그 악성 앱을 바로 경찰관이 그 검출해서 삭제하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큰 피해를 막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시고 경찰 부르셔야 됩니다. 자, 카드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를 저도 여러 번 받았는데 찜찜해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잘했네요. 이게 신종수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한 적이 없는데 카드가 도착합니다 해서 아마 혹시 문자 받으신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으실 텐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카드 배송이라는 걸 속여서 원격 제어 앱이 나의 스마트폰에 깔리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 검찰, 금감원의 신고 전화까지도 가로채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의심이 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이 금전을 요구하는 데 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런 말하고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까
속지 마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 들으셨지만 내가 발급한 적도 없는 카드 배송 연락이 오면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카드 배송원한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든가, 그다음에 기존 뒷면 카드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할 수 있고요. 공식 문자가 있는데 제 꿀팁을 하나 이거 영업 비밀 하나 방송하겠습니다. 네, 뭡니까? 이거를요,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은행 지점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됩니다. 아, 그럼 거기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거는 뭐 털리면 크거든요. 그러면 거기 갖다 놓으면요, 거기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틀림이 없죠. 지점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지정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라 그러면은 못하면 이 사기고 여러분이 안심하게 찾을 수 있는 저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악성 앱을 잡아내는 경찰 앱이 있다고요? 예, 이거는 이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탐지하는 앱, 일명 시티즌 코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티즌 코난. 예, 이 시티즌 코난을 깔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앱을 내려받으면 어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우리가 악성 앱 또는 아까 우리가 예를 든 원격 제어 앱, 또 유사 원격 앱, 이런 스미싱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탐지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깔게 되면 많은 어떤 이런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앱이 되겠습니다. 네, 시티즌 코난. 전에 그 코난이란 영화도 있었고 이게 외국 건데 시민 코난이란 건데 이거 좋은 우리말에 놔두고 저희가 굳이 외국어로 했는지 제 생각입니다만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자, 아는 사람 전화번호를 사칭하면 깜빡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떠요. 자, 이런 수법도 있네요.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연락처 시스템을 이제 악용하는 건데 뒷자리 네 자리가 같으면 그 사람 이름이 뜬다. 그러니까 최양호 원장이 뜨네요. 예, 뜨는 거니까. 저한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조금만 여러분들의 어떤 연락처가 지금 뭐 유출이 됐거나 하면은 이것들이 지인번호로 위장해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전화 전화 표시가 없대든가 이런 완전 동일한 번호 여기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하고 일단 모르는 전화 오면은 안 받으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이 박성원 의원 이렇게 뜨면 네. 받게 돼요, 저도. 받죠, 되죠. 예. 네. 그렇게 요새 보이스피싱범들이 아주 치밀하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보이스피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만들 때, 개통할 때 위 변조 여부 이걸 확인하는 절차 더 철저해졌다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 그 휴대전화 개통할 때 가면은 거기서 직원이 그 신분증 좀 주시죠 하면 그렇죠. 신분증을 주면 거기서 확인하는 게 이름, 주민번호, 발급 일자 이런 것을 두드려 봐서 이게 위조된 게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 맞는 신분증이구나 본인이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꼭 사진과 그걸 보더라고요, 요새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진은 지금까지 이제 육안으로만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고 사진까지를 같이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도 조회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청 또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또 행안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실제의 그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같이 사진도 동시에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는 이렇게 앞으로 그런 보안을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민증, 운전면허증에 다 적용이 되고 훼손된 거는 좀 안 된다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훼손이 되면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다른 정보의 조회에서 어떤 이게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완전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새 신분증이 없으면 이거 빨리 또 경찰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히 우물쭈물하다가 피싱범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의 본인 확인 시스템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 지금 새로운 이 확인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거죠? 네, 지금 본인 이 뭐 신분증 사진까지 갖다 놔서 이게 이제 위변조가 되니까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문자만 가는 거에서 이 소위 말하는
보안 수준을 높인 그런 앱들을 지금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훼손되면은 좀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도 다 하고 안면 증식하는 거라든가 지금 사실 기존 신분증을 스캐너해서 하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짜 신분증하고 이게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국가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대조를 해서 신분증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게 연내 시범 서비스하고 2025년 1월부터 한다니까 네. 사실상 뭐 많이 남았잖아요. 8개월 정도. 예, 근데 이거는요 베타 테스트를 꼭 해야 됩니다. 아, 베타 예, 테스트. 예,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인식 도해가 굉장히 높은 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쳐서 나가야지만 우리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원 위원, 최양호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